이번 챕터는 살짝 쉬어가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본격적인 개론으로 들어가기 앞서 전문가로서 알아야 할 주변 지식과 교양을 쌓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인의 오메가6, 3 섭취 불균형을 해소할 목적으로 나와 있는 보충제로는 피쉬 오일, 아마씨유, 크릴 오일, 알지 오일이 있습니다. 시장의 크기로 보면은 90% 이상이 피쉬 오일일 정도로 가장 쉐어가 큽니다. 피쉬 오일의 역사는 카드 리버 오일, 즉 대구 간유로 시작합니다. 로마 군인들의 식단에 대구 간유가 올라왔었다는 기록이 있지만은 본격적인 대구 간유의 역사는 바이킹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바이킹들은 언제인지부터 알 수 없는 아주 오래전부터 대구 간유를 먹어왔습니다. 대구 간을 잘게 잘라서 바닷물 소량과 함께 큰 통에 담가두면은 간의 소화 효소들에 의해 혹은 퍼먼테이션에 의해 덩어리들이 완전히 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액체 형태가 됩니다. 이것을 대구 간유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은 오메가3가 전체 무게의 약 10%를 차지하게 됩니다. 가을부터 대구가 잡히기 시작합니다. 체내에서 비타민 D를 생산하지 못하는 겨울 내내 바이킹들은 대구 간유를 먹음으로써 비타민 D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대구 간유의 핵심은 오메가3, 비타민 D, 비타민 A입니다. 대구 간유와 관련해서는 영국적 기록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영국도 대구를 많이 먹었던 나라였습니다. 영국에서는 1500년대에 어부들이 대구 간유를 밤에 등불을 붙이는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민간요법으로 상처, 통증, 감기, 여러 종류의 피부 질환에 복용하거나 발랐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즉 특정 질환의 치료제로 대구 간유를 사용한 것이죠. 1970년대 후반부터 영국 의사들이 대구 간유를 류마티즘과 리켓의 치료제로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류마티즘에는 비타민 D와 오메가3가 작용해서 효과를 나타냈을 것이고요. 그리고 리켓에는 비타민 D가 효과를 나타냈을 것입니다. 1841년 닥터 버넷이라고 하는 분이 그의 저서에서 대구 간유가 리켓, 류마티즘, 가우트, 튜버큘로시스에 효과가 좋다는 기록을 남깁니다. 이때부터 많은 의사들이 대구 간유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되고 영국과 식민지에서 대중화된 건강기능식품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대구 간유를 생산하는 회사들도 여러 생겨서 서로 경쟁을 하게 됩니다. 대구 간유 생산회사에서 만든 광고를 재미삼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간유는 당시 단순 건강기능식품으로 보기보다는 의약품 취급을 받았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뭐 쓸 약이 있었겠습니까? 대구 간유는 광고 역사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도 대구 간유 회사에서 만든 광고가 많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왼쪽 광고를 보면은 어디에 효능이 있는지 그리고 용법은 어떻게 되는지 나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pulmonary disease, cough, cold에 효과가 있고 또한 general debility 즉 전반적으로 몸이 허약한데 효과가 있다고 나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법을 보면요 하루에 3번을 먹는데 한 번 먹을 때마다 한 테이블 스푼씩 먹으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구 간유는 갈수록 색이 까매집니다. 까맣게 될수록 역한 냄새가 나고 낮은 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1800년대 후반 스캇과 브라운은 자기 이름을 딴 회사를 세우고 냄새가 거의 나지 않는 대구 간유를 생산합니다. 대구 간유를 50% 정도 넣고 나머지 50%는 냄새를 중화시키는 다른 것들을 넣는 것이 대략의 비법이었습니다. 각각의 회사마다 나름의 비법이 있었고 그 비법으로 승부를 했습니다. 그들의 사업은 대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리하여 캐나다, 영국, 스페인 등 전 세계 여러 나라에 공장을 세우고 스카치 이머전이라는 상표명을 단 대구 간유 제품을 생산합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회사와 제품입니다. 이 회사에서 1907년 중국의 한 신문에 낸 광고가 보이실 것입니다.
인터넷을 검색하면 이 회사에서 지금껏 만든 광고들을 거의 100개 정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게 광고가 있죠. 대구를 잡아서 둘러매고 시장으로 가는 사람의 그림이 보입니다. 아주 유명한 그림입니다. 이 회사의 상징과도 같은 그림입니다. 1913년과 1922년에 각각 대구 관유의 유효 성분이 비타민 A와 비타민 D임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중요한 유효 성분인 EPA, DHA의 존재에 대해서는 1970년대까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1980년대부터 오메가3 보충제 시장에 큰 변화가 생깁니다. 비타민 A 과다 복용에 대한 우려로 대구 관유 시장이 급격하게 쇠퇴됩니다. 대신 생선의 지방으로부터 얻은 피쉬 오일이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 이후 PCB, 중금속, 다이옥신 축적에 대한 우려로 되돌리기 힘든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한편 피쉬 오일은 몰레큘러 디스틸레이션을 정제 과정에 도입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현재 오메가3 보충제는 멀티바이타민 다음과 같은 에스키모 스토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스키모는 캐나다, 알래스카, 그린랜드에 사는 황인종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원래는 캐나다에 사는 분들을 유피, 그리고 그린랜드에 사는 분들을 이누이트라고 불렀습니다. 황인종 중 일부가 아시아에서 베링해를 건너 알래스카와 캐나다 북부에 정착해서 살았습니다. 이분들 중에 일부가 다시 그린랜드로 이주한 것입니다. 유럽에서는 덴마크인들이 가장 먼저 그린랜드를 발견합니다. 본토로부터 덴마크인들이 많이 이주해 살았지만은 이누이트와 다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추운 지역에서 잘 적응하여 독자 생존이 가능한 이누이트와 달리 덴마크인들은 본토로부터 물자를 공급받아서 생존했습니다. 현재 여전히 그린랜드는 덴마크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방과 외교를 제외한 모든 부분에서 자치권을 얻었습니다. 1935년 올콰르트는 7년 동안 의사로서 캐나다 최북단에서 일하고 난 다음에 다시 남쪽으로 내려와서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깁니다. 에스키모인들의 건강 상태는 매우 훌륭하다. 암 당뇨 환자는 7년 동안 한 명도 못 봤고 천식 환자도 거의 없었다. 심장마비로 죽는 사람도 거의 없다. 이런 기록을 남기는데요. 이후로 에스키모인들은 역학조사자들의 지대한 관심을 끌게 됩니다. 역학조사가 활발하게 진행되는데 그린랜드의 에스키모인들은 심혈관계 질환과 당뇨가 거의 없다는 보고가 이어집니다.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고 Saturated Fat 섭취량이 많은 에스키모에게 심혈관계 질환이 거의 없습니다. 이것을 에스키모 패러독스라고 합니다. 과학계의 난제 중에 하나죠. 비록 LDL 콜레스테롤 수치는 높지만은 사이즈가 커서 에스키모들은 동맥경화를 잘 일으키지 않습니다. 나중에 LDL 콜레스테롤 사이즈가 크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공부해 볼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많이 섭취하는 오메가3, 즉 EPA와 DHA가 어떻게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하는지에 대해서도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들의 어마어마한 오메가3 섭취량이 에스키모 패러독스에 대한 해답일 것입니다. 덴마크 본토인의 관절, 피부, 심장질환 발병률을 100%라고 했을 때 이누이트의 관절, 스킨, 하트 디지즈 발병률은 약 10%에서 1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한 생선 섭취량이 많은 일본과 알래스카에서 이와 비슷한 역학조사 결과들이 나오면서 생선에 뭔가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에스키모인들은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그들의 식단에 야채와 과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들은 1년 내내 바다표범과 바다사자, 고래, 그리고 대구를 비롯한 다양한 종류의 물고기를 먹습니다. 고기를 말리거나 얼려서 혹은 훈증해서 오랫동안 보관합니다. 그러나 에스키모들의 생활도 지금은 상당 수준 서구화되었습니다. 많은 수가 타운을 이루어 살고 식료품 상점에서 서양식 먹거리를 사서 요리를 합니다.
피자, 쿠키, 콜라, 프라이드 치킨 이런 것들이 그들의 식단에 들어온 지 오래입니다. 그래서 당뇨, 비만, 심혈관계 질환으로부터 그들도 지금은 더 이상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이누이트 원주민들이 바다 표범을 사냥하는 모습입니다. 수천 년 동안 바다 표범 사냥을 해왔습니다. 2006년 EU에서는 바다 표범의 거래를 금지시켰지만은 그들이 소비할 목적으로 사냥하는 것은 허락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는 바다 표범 거래가 금지되었기에 더 이상 합실 오일을 생산할 수도 판매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덴마크 의사인 방과 다이어버그는 에스키모에게서 심혈관계 질환 발병률이 낮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또한 그들의 식생활이 서서히 서구화되어 간다는 이야기도 듣습니다. 그래서 둘은 즉시 그린랜드를 수차례 방문하였습니다. 당시는 덴마크로부터 독립하기 전이었습니다. 에스키모에게서 그들의 먹거리를 얻고 또한 그들로부터 체열을 해서 본토로 가져왔습니다. 1970년대부터 1980년대에 걸쳐서 이런 그린랜드 여행을 5번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들은 에스키모로부터 얻어온 먹거리에서 페리 엑시드를 분리해서 GC를 찍었습니다. 이 그림이 그 결과인데요. 특징적인 점을 몇 개 살펴보면은 첫째, 이누이트는 포화지방산 섭취량이 매우 높습니다. 둘째는 이누이트의 오메가3 섭취량은 상당하고 보시면은 오메가6 대 오메가3의 비율이 약 0.5 대 1이 될 것 같죠. 정확하게 하면은 0.4입니다. 역학조사마다 오메가6, 3 섭취 비율은 조금씩 다른데 많아도 0.8을 넘어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논문은 1980년 란셋에 실렸습니다. 두 덴마크 의사는 에스키모의 블리딩 타임이 덴마크 본토인보다 길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덴마크 본토인들은 8.5분인데요. 이누이트는 4.76분입니다. 그리고 에스키모의 혈소판에는 EPA와 DHA가 본토인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는 것까지 밝혔습니다. 저자들은 블리딩 타임이 긴 이유는 그들 식단에 풍부한 EPA와 DH 때문이라고 자연스럽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두 덴마크 의사는 높은 수준의 오메가3 섭취량 때문에 이누이트의 심혈관계 질환 발병률이 낮다는 가설을 세우고 나름 이를 증명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들의 가설은 후대의 동물 실험과 임상 실험을 거쳐서 이제는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1982년 벌스트롬과 사무엘슨이 폴리 언세츄레이티드 패티 엑시드 대사체 발견으로 노벨상을 수상합니다. 1990년대 다르트, 라이온 하트 스터디, GC 이런 대규모 임상 실험을 통해서 오메가3의 심혈관계 질환 예방 효과가 확립이 됩니다. 1998년부터 미국 심장학회에서는 오메가3 섭취를 권장하기 시작합니다. 2000년대부터 오메가3가 멘탈 헬스에 중요하다는 것이 밝혀져서 매우 뜨거운 분야가 되어 있습니다.